네, 안녕하세요. 여정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제가 왜 인공수정을 선택했는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어요. 오늘은 제가 선택한 인공수정의 진행 과정을 병원에서 받아온 자료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고요. 또 변경된 난임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같이 짚어볼 예정이니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공수정의 준비 과정은 정말 간단합니다. 인공수정이 확정되고 나면 병원에서는 약 처방과 그리고 제 예상 배란일을 지정해 줍니다. 일단 처방받은 약은 반드시 동일한 똑같은 시간에 복용하는 게 정말 중요하니까 꼭 알람 맞춰놓고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병원에는 이제 방문하라고 하는 예정 배란 일자에 방문하시면 되고요. 그때 초음파를 통해서 제 정확한 배란 상태를 확인하고 진짜로 시술할 날짜가 픽스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이렇게 생긴 인공수정 안내문이라는 서류를 한 장 받게 되는데요. 네, 이 안내문에는 간단하게 제 이름과 그리고 확정된 시술 일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일날 오비드렐이라고 적혀 있는 복부에 맞는 주사를 한 대 맞았고요. 그 외에는 처방되는 약은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안내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 남편의 준비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남편의 준비사항에 보시면 여기 꼭 시술 2시간 전에 내원해달라고 적혀있죠. 왜냐면 남편분들은 정액을 채취하고 또 그 정액을 처리하는 시간이 최소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2시간 전에 내원하셔야 됩니다. 네,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서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안내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부인의 준비사항에 보면 저는 당일날 그 초음파가 생략이 됐기 때문에 별로 다른 일정은 없었고 바로 시술센터에서 5분 정도의 시술을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안내문과 함께 받는 종이가 있는데 바로 이 시술 준비 서류예요. 여기 보시면 1번, 2번, 3번을 준비해서 다음 내원 시에 진료실 제출해주세요 라고 적혀있죠. 네, 여기서 이 통지서가 바로 이제 보건소에서 저희가 받아야 되는 그 지원 정책에 필요한 통지서입니다. 이 통지서는 병원에서 주시는 난임 진단서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끊어서 이제 방문해가지고 통지서로 받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임 시술, 즉 인공수정이 결정된 날 이런 서류와 함께 난임 진단서도 함께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저는 보고서를 방문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부 24에서도 그냥 접수가 가능하다고 해요. 제가 전화해서 여쭤보니까 사실혼이신 분들은 반드시 첫 시술에는 방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법률혼이신 분들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해주세요. 네, 시술 당일에는 남편이 2시간 전에 내원하게 되고요. 또 이 인공수정 자체가 마취가 필요 없는 시술이다 보니까 화장이나 식사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반드시 보호자가 또 함께 가야 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평일날 이렇게 시술을 받게 되시면 남편분들이 출근을 하시게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보호자가 반드시 동반할 필요는 없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공수정이 끝나고 나서 저는 주의사항을 하나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인공수정 후 주의사항이라고 보이시죠? 여기에 보면 그냥 대체로 다 알만한 내용이 적혀 있어요. 시술 후 일시적인 소량의 출혈이나 하복부 통증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개는 좋아지고 증상이 심해지면 내원해주세요 라는 글이 있고요. 그리고 일상생활 모두 가능하지만 시술 당일에는 무리한 활동 좀 제한해주세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무엇보다 이 주의사항에 왜 이게 있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시술 후의 부부관계는 시술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왜 있을까 정말 궁금했는데 제가 커뮤니티 찾아보니까 또 이제 카더라가 있더라고요. 인공수정 후에 이제 부부관계를 몇 회 이상 해야지 더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게 아니라는 답을 주의사항에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임신을 했을 때는 약의 처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감기, 장염 등의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컨디션 잘 유지해주세요 라는 주의사항이었고요. 네, 이 주의사항에 보면 이제 제가 질정제를 이제 하나 처방받았고요. 이름은 사이클로제스트라는 이름의 약명이었습니다. 이 약은 약간 뾰족한 물방울 모양처럼 생겼어요. 이게 취침 전에 질 속에 넣어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질 속으로 넣어서
걔가 체온으로 녹여가지고 몸에 흡수되는 그런 재질의 질정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생활 속에 이거를 질 속에 넣게 되면 이제 흘러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요. 반드시 취침 전에 넣으셔야 되고, 또 저는 이거를 넣고 팬티라이너를 착용했는데 그게 진짜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사이클로제스트를 처방받으시는 분들, 아니면 이렇게 깊숙이 넣는 모양의 질정을 받으시는 분들은 꼭 팬티라이너 착용하시기를 권해드려요. 네, 그리고 저는 이 또 주의사항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아래에 있는 다음 내원일 안내인데요. 여기 보시면 시술 3주 후에 생리가 없으면 병원에 내원해주세요 하시면은 소변검사나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임신을 확인합니다. 혹시나 그 전에 생리가 시작이 됐다면 생리 시작일로부터 2, 3일째 때 병원에 방문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 일정을 조율하면 됩니다 라고 적혀있죠. 그리고 진짜 마지막 이 부분, 임신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내원하셔야 합니다 라는 부분,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걸 몇 번이나 강조하시더라고요. 이유는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이에요. 이 정부 지원이 끝났다는 종료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비임신이든 임신이든 그냥 이게 어떻게든 종결났다라는 걸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럼 반드시 방문을 하셔서 소변검사나 초음파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소변검사로 끝났는데 또 커뮤니티 찾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피검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저는 분명히 당일날 임태기했을 때 한 줄이어가지고 말씀드렸는데도 반드시 피검사 해야 된다고 했다. 너무 번거로웠다. 이제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예 주의사항에 아예 피검사라는 말이 없이 이렇게만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소변검사로 비임신 종결되었습니다. 이것도 아마 병원마다 좀 다른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방문하시는 병원 쪽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 지원 얘기가 나왔으니 난임 지원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부산에 거주 중이라서 부산의 한 보건소 이제 홈페이지를 보고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진짜 크게 바뀐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원 자격 중에 선정 기준인데요. 예전에는 이게 딱 그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었어요. 기준 중위소득 180% 내에 해당되는 자라는 딱 문구가 고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부 다 지원이 가능하게끔 아주 폭넓게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저출산 시대다 보니까 난임 시술이라는 정말 적극적인 임신 의사가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의 폭이 넓어졌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정말 되게 잘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잘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원 횟수인데요. 예전에는 체외 수정, 즉 시험관에 대한 시술의 그 횟수가 좀 더 작았고요. 그리고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를 이렇게 딱 구분지었습니다. 그래서 신선배아 9회까지, 그리고 동결배아를 7회까지만 지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뀐 범위를 보면 이렇게 칸막이가 사라졌죠. 그냥 체외 수정을 하나로 보고 요거를 총 합쳐서 20회까지 지원하게끔 변경되었습니다.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수정은 그대로 5회까지만 지원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해당하시는 나이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지원금의 금액이 좀 차이가 난다는 점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 시술되는 이 비용 안에서 병원에서 다 소진하지 못하는 차액이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차액은 약제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내 지원금이 남았다면 약제비도 꼭 받으실 수 있으니까 약 이렇게 처방 받으시고 그 약제비 청구서 할 건데요 라고 말씀하시면 또 종이를 주세요. 그 서류를 잘 챙겨 놓으시면 나중에 다 지원 받으실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기 보면서 좀 의아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 부부라고 적혀있는 부분이었어요. 사실 저는 병원에 방문했을 때 결혼 몇 년 차세요? 이런 거 물어봤던 기억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결혼 5년 차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다행입니다. 결혼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난임 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적혀있는 글만 보면 그냥 혼인 상태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일단 제 경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만 35세 이하이고 그리고 저는 원인 불명의 난임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혼인 기간을 따진다고 해요. 최소 3년이 지나고 또 아기가 생기지 않았다라는 판단이 되었을 때 난임 진단서가 발급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35세 이상이고 원인 불명의 난임일 경우에는 1년 이상의 법률혼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나이랑 결혼 기간 다 상관없이 다낭성이라던가 난소 기능 저하라는 병명이 나오신 분들은 그냥 모두 다 상관없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까지 다 알아보고 말씀드려야겠다 싶어서 좀 꼼꼼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혹시나 지자체나 병원마다 다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병원에 방문하시기 전에 확인해 보시는 과정을 거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제가 받았던 난임시술 중 인공수정에 대한 진행 과정을 서류와 함께 보았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인공수정의 안내문과 그리고 인공수정의 주의사항 그리고 질정까지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난임 정책이 좀 변경되어서 그 부분까지 함께 이제 훑어보았는데요. 제가 최대한 팩트체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다니고 있는 병원에도 알아보고 또 보건소까지 연락해서 이렇게 전화해서 막 물어봤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에게 다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준비한 거니까 이번 영상 만약에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기를 기다리시는 분들 혹은 이런 정보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행복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